안녕하세요. 티몽입니다. 우선 공지사항이 있는데요. 매주 수요일 저녁 9시에 앞으로 라이브를 고정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들어와서 질문을 주셔도 좋고요. 여태까지의 생방송으로 봤을 때. 그리고 저랑 같이 노가리 까면서, 보통 저는 맥주 한잔 하면서 가볍게 진행을 하니까요. 들어와서 같이 대화 나누고 재밌는 시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폭우는 끝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주부터 그 폭우가 끝나고 폭염이 시작된다라고 하니까 다들 더위 먹지 않게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낮에 돌아다닐 때 또는 컴퓨터가 계속 돌아가고 있는 사무실, 공사 현장 이런 곳 같은 경우에는 매우 위험하니까 다들 조심하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7월 4주차 이슈 하이라이트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세 가지 이슈 준비해왔고요. 첫 번째는 유럽중앙은행에서 우리 간 좀 보고 금리 인하할게요 라는 사인을 보냈다는 이슈였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이 중국을 주로 상대로 이제 덱들은 크고 있는 국가 아니잖아, 다 큰 국가잖아 라고 발언하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한 것도 정리를 해보고요. 중요하니까. 마지막으로 반도체 시장 같은 경우에 한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인 SK 하이닉스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 상품을 덜 만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뉴스로 다뤄졌는데요. 그게 대체 무슨 소린지까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가볼게요. 유럽 중앙은행 간 좀 보겠다라는 건데요. 자, 지금 전 세계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이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고민 중인 것은 제 영상을 쭉 봐오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아실 거예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에 앞서서 금리 인하를 한 차례 진행을 했습니다. 미국도 앞으로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전 세계의 국가들이, 대부분의 국가들이 금리 인하를 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투자 시장에서는 다들 흥분해서 주식 시장이라든지 이런 곳들의 가격이 오르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림으로 보자면 실제로 경제를 대표하는 기업들의 이익은 왼쪽처럼 계속해서 낮아가고 있는데 그에 대해 투자하는 곳인 주식시장 같은 곳만 앞으로 살아나겠지, 정부에서 저렇게 경제정책을 펼치니까 살아날 거야 라는 기대로 올라가는 모양새였던 거예요. 주로 미국이 그랬죠. 구조를 그려보자면 실제 기업 이익이나 많은 경제 지표들이 안 좋으니까 정부가 정책을 펴서, 즉 실제 경제 지표를 보고 참고해서 경제 정책을 펴고, 이 경제 정책을 보고 사람들은 기대를 해서 투자 시장에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투자 시장의 가격이 오르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는 아직 기업 이익이 실제로 올라간 것도 아니고 아직은 떨어지고 있는 와중인데, 똑같은 시점에 그 기업 이익을 보고 투자해야 할 투자 시장에서는 정책에 대한 기대감만 보고 주식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이게 만약 실제로 경제정책이 잘 먹혀서 기업 이익이 분명히 살아난다면 투자 시장이 미리 흥분했던 것만큼 나중에는 조금 식으면서 기업 이익은 올라오고 투자 시장은 흥분이 가라앉으면서 둘의 수준이 맞춰지는 게 가장 이상적인 형태지만, 만약에 그 사이에 충분히 경제정책으로 경제가 살아나지 못하면 오로지 기대감만으로 올랐던 투자 시장의 가격은 오히려 올랐던 만큼, 기대감만으로 올랐던 만큼 폭락을 겪게 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무분별하게 경제정책을 발표하지 않고 시적절하게 경제정책을 펼치고 싶은 마음에 기업 이익과 경제 지표들이 어떻게 돼가는지 정부는 그걸 봐가면서 정책을 펼치고 싶기 마련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유럽중앙은행에서는 ECB라고 하죠. 이 유럽중앙은행에서는 금리 인하를 하지 않고 금리 동결을 택하게 돼요.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는 금리 동결을 했다 보다는 금리 인하를 하지 않았다라는 충격이 클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생각한 것만큼 전 세계가 서둘러서 경기 침체를 벗어나기를 원하진 않는구나 라고 당황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근데 여기 금리 동결 결정에는 앞서 설명한 이유가 섞여 있게 되는데요. 경기가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회복될 수 있는데도 계속해서 투자 시장을 흥분시킬 수 있는 금리 인하 같은 것을 무분별하게 정책을 내버리면, 금리 인하가 만약에 정말 절실한 순간에는 금리 인하라는 정책을 쓸 수 없거나 쓰더라도 먹히지 않는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자연스럽게 멈추는 것 같을 때에는 경제 정책을 굳이 내놓지 않고 멈추는 겁니다.
겁니다. 즉 여러 가지 지표나 숫자들이 경기 침체가 야 이건 분명히 경기 침체다라고 보일 때까지만이라도 확실히 경제 정책을 아껴두겠다라는 말 뜻이 됩니다. 결국 유럽 중앙은행 ECB 입장에서는 경기 침체가 시작된 건 알겠는데 경제 정책을 화끈하게 쏟아 부어야 될 타이밍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다라는 판단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주택 지수를 대표하는 숫자는 올라가고 있지만 분명히 기업의 이익들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고 유럽의 제조업 지수는 떨어지는 중이지만 서비스업 지수는 내려가지 않고 있고 한국도 수출은 부진해지고 있지만 정부 투자로 국내 총생산 여러분들이 주로 알고 있는 GDP는 단기적으로 회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비단 여기서 언급한 국가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 인도네시아 등 다양한 국가들의 부진이 보이고는 있는데 단편적으로는 완전히 폭락하고 있다라고 보기도 힘들어서 아직 확실하게 정책을 쏟아부어야 될지는 모르겠다. 일단은 금리 동결이라고 얘기한 거는 다름이 없습니다. 다만 유럽 중앙은행에서 금리 동결을 했다고 해서 경기가 회복될 것 같다고 다른 국가들처럼 금리 인하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경기가 회복될 것 같다고 생각한 것은 아닌데요. 왜냐하면 이 유럽 중앙은행에서 앞으로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적어놓는 통화정책 성명서에는 향후 기준금리를 지금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만들 수도 있다라는 문구를 이번에 추가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금리 인하를 하지는 않고 금리 동결을 하지만 필요한 순간이 오면 할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준비하고 있다라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여기까지 쭉 놓고 해석을 해보면 유럽 중앙은행은 전 세계의 경기 침체는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 같은 경기 부양책을 분명히 준비해 놓고는 있지만 필요한 순간에 사용하기 위해서 그나마 괜찮을 때는 괜찮은 지표가 조금이라도 나올 때는 아껴두겠다 정도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아두면 좋은 건 왜 이렇게 한 주 한 주의 분위기를 읽는 것을 강조를 하냐면 자 이번에 유럽 중앙은행에서 때를 살피겠다. 우리는 금리 동결을 하겠다. 같은 결정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바로 이번 주에 있을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에서도 즉 FOMC라는 곳에서도 사람들이 기대하는 2회 연속 금리 인하로 투자 시장을 팍 살리는 것이 아니라 마치 유럽 중앙은행처럼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해서 안 하거나 한 번 정도 확실할 때만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FOMC가 미국 연방준비위원회가 유럽 중앙은행의 결정도 참고를 해서 즉 유럽 중앙은행의 결정이 미국의 결정에도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주 한 주 각 국가들이 어떻게 결정하는 것인지를 알아두면 큰 흐름을 알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스토리로 흐름으로 알고 있으면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럼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미국이 덱들은 다 컸잖아 라고 했다는 건데요.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선 알아두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계를 나누는 가장 큰 구분 방식이 있게 되는데요. 그거는 바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라는 거예요. 선진국의 투자 시장을 가리키는 것은 보통 선진시장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개발도상국의 투자 시장을 가리키는 거는 보통 신흥시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투자로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나 유럽 국가 일부 등이 포함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선진국 하면 아는 구국가 들이고 반대로 개발도상국, 주로 신흥국이라고 하는 이곳들 개도국이라고도 하는데요. 역시 이곳도 세세한 구분은 구분하는 곳에서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머징 마켓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전하기 시작한 또는 선진국이 아닌 국가를 일컫고 있습니다. 이 개발도상국, 신흥시장에는 한국, 중국, 브라질, 인도 등이 포함되어 있어요. 어떤 컨셉으로 나누어지는지는 이렇게 해서만 설명을 들어도 대강 감이 오시죠. 자, 그런데 이 개발도상국에 속하는 곳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선진국만큼의 기술과 경제 수준으로 발전하는 것을 목표로 발전에 집중하고 있는 국가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발전한 선진국들과 동등하게 거래하거나 하는 것이 매우 힘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진국은 이미 발전된 기술력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개발도상국은 선진국과 거래할 때 동등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무역 거래를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개도국에 대한 특별 대우, S&D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그것인데요. 간단히 설명하면 개발도상국은 여러모로 좀 더 느슨하게 기업들을 국가가 도와줘도 되고 협약 같은 걸 할 때도 시간도 좀 더 준다, 정비할 시간도 좀 더 준다 같은 내용이 담겨 있는 게 바로 개도국에 대한 특별 대우입니다. 이거는 세계무역기구 WTO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조금 첨언을 하자면 예전에 무역 얘기를 할 때도 얘기가 나왔지만 세계가 원하는 것은 바로 공정한 무역, 공정무역입니다. 기업들이 상품을 열심히 만들고 누가 도와주거나 이런 거 없이 잘 결정해서 좋은 상품이 나오고 거래되도록 하자는 거죠. 상품의 발전과 시장에서의 경쟁 외에 다른 사유를 끌고 와서 기업들을 못살게 굴거나 경쟁하지 못하게 하는 등을 국제사회, 즉 세계에서는 잘못된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공정무역이고 저번 G20 오사카 회의에서도 일본 아베 총리의 입으로 주창한 공정무역 가치가 바로 이것이죠. 상품의 발전과 순수한 경쟁 외에 다른 것으로 무역에 개입하지 않는다라는 게 바로 세계가 인정하는 가치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국가의 발전 수준이 애초부터 다른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으로 나뉘는 것처럼 말이죠. 말한 것처럼 이미 예전부터 잘 발전되어 있는 국가의 기업들이 선진국에서 기술력으로 좋은 공장을 만들어서 밀어붙이거나 하면 이제 발전하기 시작한 국가의 기업들이 상대가 될까요? 안 되겠죠. 이미 엄청난 기술과 스킬로 발전한 무장한 프로가 아마추어를 링 위에 올려놓고 자, 팔다리 달린 거 똑같고 눈 두 개 달려있는 거 똑같으니까 나랑 싸우자 하면 그게 과연 공정한 걸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세계 단위로 봤을 때 동등한 발전의 기회를 주고 경쟁하고자 활약하는 것이 바로 이 아직 덜 발전된 발전 중인 개도국에 대한 특별 대우입니다. 개발도상국으로 인정되는 국가에 대해서는 국가가 기업들에게 조금 보조금을 줘도 국가의 보조를 받은 기업으로서 세계에서 불공평한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발전 중인 국가의 기업이니까 그곳 기업들은 국가의 보조를 받아서 상품 가격을 좀 낮추는 정도는 돼야 선진국 입장에서는 아, 그래, 이제 대등한 경쟁이 되겠네 라고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어느 정도 봐주는 것이 바로 이 국가가 기업에게 보조금을 줘서 상품을 좀 가격을 낮추더라도 인정해 주겠다라는 건데요. 이것 말고도 이런 식으로 발전 중인 곳은 발전된 국가와 싸우기에 앞서서 선진국과 싸우기에 앞서서 똑같은 링 위에서 싸울 수준으로는 보조를 받아도 된다라는 의미가 담긴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 개발도상국이라는 기준도 결국은 신이 정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서 정해놓은 것이 되게 됩니다. 수치적으로 여러 가지 자세한 기준이 존재를 하지만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나누는 기준이란 것에는 당연히 서로 간의 이견, 다른 의견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미국이 세계무역기구 WTO에게 중국이 개발도상국으로 혜택을 받는 게 말이 되냐라고 외친 거예요. 이미 국가의 크기와 국민의 수에서 나오는 국가 총생산량, GDP는 미국의 뒤이은 2위인 국가인데,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미국을 위협할 국가라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혜택까지 받는 개발도상국이 될 수가 있느냐라는 거죠. 듣는 순간 혹하죠. 그래서 지난주에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에 대해서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다시 논의 좀 해야 된다. 지금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어 있는 곳들 중에는 이미 선진국인 급들이 있는데 그들이 무역으로 혜택을 받는다라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에 엄청나게 집착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다른 분들도 많이들 알고 계시겠죠. 여기서도 같은 포인트인 거예요. 왜 미국보다 유리한 혜택을 맞지도 않는 기준으로 주느냐라는 거죠. 물론 이건 또 역시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잘 버는 사람들이 너무 극단적으로 벌어버리는 바람에 전체나 평균을 놓고 보면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대다수는 국가가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다는 수준인 1인당 소득이 만불에 현저히 못 미치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국가 전체가 충분히 발전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친환경을 신경 쓴다든지 여러 가지 기술 발전 면에서 분명히 부족한 면이 존재하게 됩니다. 물론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도 마찬가지가 되게 돼요. 쉽게 결정할 수 없는 문제이다 보니까 진짜로 불공평해서가 아니라 공평한 발전 기회를 주면 미국을 위협하는 국가를 미리 견제하기 위한 목적만으로 그러는 것 아닌가라는 평가는 피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다만 미국이라는 국가는 표를 주는 국민을 위한 집단이기 때문에 자국 국민을
탑 오브 탑 1위 국가의 국민으로 만들겠다라는 행위가 틀렸다라고 할 수만도 없는 게 현실이긴 합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들이 추가적으로 알아둬야 될 것은 뭐냐면 미국이 이렇게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준을 다시 개도국에 대해 주는 혜택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언급하게 되면 최초에 제가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시나요? 현재 이 WTO 세계무역기구 기준으로는 한국도 이 개발도상국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이 개발도상국 중 일부 선진국가 같은 국가에 대해서는 혜택을 거둬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 한국도 그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초유의 관심사로 다루고 있게 되는 분야입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뺏겠다, 개발도상국 전체에 대한 기준을 없애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충분한 검토를 거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충분히 살펴봐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도체 성장하기 위해 덜 만든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게 무슨 소릴까요? 상품을 많이 만들 수 있으면 많이 만들어서 많이 파는 것이 좋을 텐데 상품을 적게 생산해서 성장을 하겠다니 순간적으로 이해가 안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경제학을 배우면서 알게 된 많은 지식들 중에서 정말 기초적이기도 하고 이것만큼은 꼭 알아두면 정말 좋다고 생각하는 지식은 바로 수요와 공급 간의 관계를 배운 것인데요. 이 한 번의 시간으로 경제학의 핵심인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다시 이해하고 복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중요한 이슈기도 하고 이것을 가져와 봤어요. 자, 현재 반도체 시장에서 SK 하이닉스라는 기업은 D램의 생산을 줄일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D램이 무엇인지는 저의 다른 반도체 영상을 짧게 보고 와주시면 되고요. SK 하이닉스에서 이 D램이라는 반도체를 생산하는 걸 다른 공장으로 바꾸겠다. 즉, 그 공장을 놀릴 수는 없으니 다른 걸 생산하는 데 쓰긴 쓰겠지만 결국에는 D램의 생산을 줄이는 감산을 하겠다라는 뜻인데요. 과연 이게 D램이라는 상품이 예전만큼 안 팔려서일까요? 아무도 안 찾는 상품이 되어서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팔리긴 잘 팔려요. D램은 세계에서 필요로 하는 반도체고 여전히 한국이 위세를 떨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상품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다른 종류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 거죠. 자, 여기서 수요와 공급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시장에는 어떤 상품이든 수요와 공급이 있습니다. 수요는 필요로 하는 쪽이고 공급은 그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주로 기업이 되겠죠. 자, 그런데 수요와 공급 이론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서 왼쪽에 세로축은 가격을 나타냅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가격이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아래쪽에 가로축은 양을 나타내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상품의 양이 늘어날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자, 그러면 사람들이 상품을 필요로 하는, 즉 수요라는 것을 먼저 살펴보면 수요의 선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림 위에서요. 자, 사람들이 정말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데 그 상품의 양이 너무 적으면 어떨까요? 양이 적다라는 거는 왼쪽 오른쪽에서 왼쪽에 표시가 되겠죠. 이 왼쪽의 양이, 상품의 양이 너무 적으면 그 상품이 너무 희소하죠. 너무 구하기 힘들어요. 그러면 가격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구하기 힘든 방탄소년단 티켓 같은 거 생각해 보면 되겠죠. 가격이 엄청나게 오를 겁니다. 즉 수요, 물건을 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물건의 양이 적으면 적을수록 가격이 올라가요. 그럼 반대로 그 물건이 너무 희귀해요. 그냥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그냥 숨 쉬듯이 구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가격이 줄어들겠죠. 즉 양이 많으면 가격이 줄어든다. 이것을 표현한 것이 바로 지금 이 수요의 선을 그림 위에 표현한 겁니다. 엄청나게 심플하지만 이거는 수많은 진리가 담겨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그러면 수요가 아니라 공급은 어떨까요? 공급의 선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공급하는 쪽, 즉 기업 같은 경우에는 상품의 가격이 낮으면 낮을수록 그 상품을 별로 많이 생산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상품 가격이 쭉쭉 올라서 상품 가격이 비싸다면 어떨까요? 상품 가격이 비싸진 만큼 기업들은 그 상품을 많이 찍어내길 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급 그래프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만큼 상품을 많이 찍어내고자 하는 방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게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설명한 수요와 공급을 합쳐서 경제학에서 말하는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한 상품의 가장 적정한 가격, 사람들이 저 정도면은 적당한 가격이다라는 가격은 바로 공급하면서 사람들이 구하고자 하는 양이 일치하는 이 점에서 가격이 형성된다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적정 가격이에요.
자, 그런데 이거는 매우 이상적인 그림이고 현실에서는 한 가지 문제가 바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세상에 이 상품을 만드는 게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도체 시장을 예로 들어보면 기업이 여러 개죠. SK하이닉스 기업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삼성전자 기업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시장이 돈이 된다라고 하면 많은 기업들이 뛰어들게 되고 다들 많이 팔려고 어떤 상품을 열심히 생산합니다. 특히 경기가 화랑이 돼서 사람들이 많은 전기 기기들을 사용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지금 반도체 가격 비쌀 때 더 많이 팔아야지 하고 또 더 많이 생산을 하게 돼요. 얼마 전까지의 D램이 바로 그 상품이었던 거죠. 인기가 많아서 많이 찍어내고 있었던 상품인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바로 공급이 늘어나서 공급의 선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생산해서 모두 팔리기라도 하면 다행인데 이제 물건이 남기 시작하고 심지어 안 팔린 물건은 다시 창고에 쌓아두고 창고에 쌓인 물건부터 또 팔아요. 그러면 시장에 나오는 상품이 생산하는 것 플러스 남은 상품까지 해서 계속해서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는 간단히 살짝 옆으로 움직인 수준으로만 그렸지만 사실 아주 그냥 오른쪽으로 팍팍 이동해서 공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돼버린 거죠. 그럼 여기서 재미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적정한 가격이 어디로 움직였나요? 아까 이 두 개 수요와 공급이 교차하는 곳이 적정한 가격, 처음엔 여기였는데 중앙에, 근데 좀 오른쪽 밑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지금 이 그림에서 벗어나서 한참 더 오른쪽으로 가게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가격이 내려가는 게 폭발적으로 내려가겠죠. 그 상품에 대한 가격이. 왜? 세상의 상품이 실제로 늘어버렸으니까요. 그럼 하나에 예를 들어서 10,000원에 팔던 게 100개 있으면 100만원 매출이 일어났어야 되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근데 나는 그대로 100개를 만드는데 시장에서 상품의 가격이 공급이 늘어서 너무 많이 떨어지는 바람에 2,000원이 돼버렸습니다. 10,000원에서 2,000원이요. 그러면 100개를 다 팔아도 20만원이 되는 거죠. 매출이 5분의 1 토막이 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때 많이 생산해봐야 더 이상 돈을 충분히 벌기도 힘들고 다 팔리지도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장에 풀려있는 상품이 충분히 줄어들 때까지 상품 생산을 굳이 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가만히 두면 썩어버리는 상품이라면 창고에 두고 팔 수 없지만 다행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창고에 두고 팔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 경우에 생각하게 되는 것이 바로 생산을 줄인다, 감산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산을 줄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림에서 공급이 아까와는 반대 방향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다시 이동해 오도록 만들게 될 겁니다. 그럼 가격이 다시 오른쪽 밑에 있던 이 점에서 왼쪽 위에 있는 이 점으로 올라오게 되면서 가격이 밑에서 위로 상품의 가격이 상승하도록 만드는 것을 유도하게 되는 거죠. 즉 생산하는 상품 하나당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충분히 다시 커지게 됩니다. 제품 하나 만들 때마다 공짜로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걸 생각하면 최소한의 가격, 충분히 나야 되는 수익이라는 게 있겠죠. 이걸 맞추는데 생산을 줄이는 감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공급을 줄여서 가격, 적정한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인 거죠. 이 그림 하나로 모든 게 다 설명이 되죠. 물론 아무리 큰 기업이라고는 해도 시장에 기업이 하나만 존재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SK하이닉스만 감산을 해서는 소용이 없을 것이고 다른 반도체 생산 기업들도 생산량을 같이 줄여서 시장에 공급되어 있는 이 반도체 D램 상품을 줄이는 데 동참해야 하나하나의 상품 가격이 여기 본 것처럼 충분히 상승하게 되면서 다 같이 충분히 돈을 버는 시장이 완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상품 생산을 줄이는 감산을 통해서 충분히 한 상품이 인정받는 가격을 올려서 매출을 많이 일으켜서 성장하겠다라는 말이 완성되게 되는 거죠. 우리들의 일상생활에는 이런 예제들이 정말 많은데요. 농산품 관련 뉴스에서도 접할 수 있는데 풍년, 풍작이 되면 농사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무조건 좋을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농사가 너무 잘 돼서 곳곳에서 생산하는 모든 농산품들이 너무 많이 시장에 공급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우리가 본 거랑 똑같겠죠. 그 상품의 가격도 바닥을 치게 됩니다. 문자 그대로 차라리 공짜에 가깝게 가져가는 거 아니면 안 가져갈 정도로 넘쳐날 수도 있게 돼요. 그래서 이때 농사하시는 분들은 도저히 이걸 내가 차 끌고 나가서 갖다 팔아야 기름값도 안 나온다. 쉽게 가격이 떨어지면 차라리 그냥 농산물을 판매하는 것도 아니고 땅바닥에 없애버려버립니다. 이렇게 농사가 완료된 상품이 실제로 시장에 공급되는 순간 상품이 시장에 너무 넘쳐 흘러서 가격이 곤두박질 칠 것이 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장 전체를 위해서 바닥에 버리고 태우고 하는 거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시장에 공급되는 양이 줄어들어야 남은 상품들이 차라리 제값을 받고 팔 수가 있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도 유지가 될 거기 때문이에요. 물론 생산이 많이 된 만큼 그 상품을 사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같이 늘어나주면 기껏 만든 상품을 버릴 일도 없고 세상 좋겠지만 상품이 만들어진 만큼 사람들이 꼭 필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백종원 대표님이 양파 소비하는 법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행위는 즉 수요 그 자체를 늘려서 사람들이 양파를 많이 필요하게 만들어서 시장에 이로움을 주는 행위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런 거는 세상 여러 군데에 존재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수 있는 유명한 것 두 개가 또 있는데 그 끝이 아름다웠는지까지는 내부자분들만 아시겠지만 이렇게 운영한 것으로 유명한 상품 두 가지의 첫 번째는 바로 석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허니버터 칩입니다. 석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펙이라고 하죠. 석유를 생산하는 곳에서 모인 그룹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곳에서 석유가 너무 많이 생산돼서 가격이 떨어질 것 같은 경우에는 석유를 감산해서 덜 생산해서 조절을 하기도 하고 그것도 역시 이것과 마찬가지인 케이스입니다. 다만 셰일가스나 이런 것들로 해서 사람들이 석유를 구하려는 수요 자체가 줄어버리면 가격을 기업들 입맛대로 다시 올리기는 힘들겠죠. 그리고 허니버터칩 같은 경우에도 희소성, 쉽게 구할 수 없는 과자라는 것을 마케팅 포인트로 이용하고 실제로 적게 생산하는 것에서 사용하게 되면서 상품 판매에 성공하고 가격도 유지한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듯이 세상 곳곳에는 이렇게 수요와 공급 논리를 이용해서 사업에 활용하고 마케팅에 활용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함께 알아본 이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만 잘 알아둬도 세상 많은 것들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되는 것뿐만 아니라 저도 복습하는 겸 이 경제학의 기초 중의 기초지만 굉장히 활용할 곳이 많은 이론을 가져와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7월 4주차 이슈 하이라이트를 가져와 봤는데요. 재밌게 잘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이상 티묵이었습니다.